유의 확률 통계에서 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일컫는다. 여기서 오류를 범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유의 수준이라 하며 0.05이거나 0.1이 된다. 유의 확률이 높을수록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큰 것이다. 0.05 미만이면 어떤 사건이 우연으로 불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에게 하루나 일주일에 100개나 1000개의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 유의 확률이 0.05로 높아진다면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거죠. 그러한 사건은 길 모퉁이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는 일에서 부자로 만들어줄 사업 기회를 발견하는 일까지 다양하다. 자레키 박사는 자신이 세심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행운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피프 박사라면 자신의 전용기 팔콘 7X를 운항하는 개인 조종사를 둔 사람이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찾는다면 흡족하게 여겼을 것이다. 나는 행운과 감사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며 리처드 와이즈먼이 쓴 여러 책과 기사를 읽어보았다. 와이즈먼은 하트퍼드셔 대학교에서 공공심리학의 이해를 가르친다. 와이즈먼은 전 세계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영국에서만큼은 이 과목에서 유일한 교수다. 마술사이기도 한 와이즈먼은 사람들에게 심리학을 이해시키려면 어느 정도 묘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와이즈먼은 무엇이 사람들을 운 좋게 혹은 운 나쁘게 만드는가라는 주제에 매료되었고 결국 자신이 사람들의 운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자레키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운의 일부는 그저 주변 환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나온다고 보았다. 그리고 운의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는 데서 나온다고 보았다. 그렇게 믿어야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 자신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와이즈먼은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신문을 훑어보며 자신의 사진의 개수를 세어보게 했다. 자신을 운이 없다고 묘사한 사람들은 모든 페이지를 신중하게 살펴보며 숫자를 세었다. 반면 자신을 운이 있다고 묘사한 사람들은 재빨리 끝냈다. 이면에 실린 그만 세어보세요. 사진은 43장 있습니다. 라는 중요한 광고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실험에서도 시행자에게 이 부분을 보았다고 말하면 250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라고 쓰인 광고에 주목했다. 자신을 운이 없다고 묘사한 사람들은 이 광고를 그냥 지나쳤는데 말이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감사를 느낄 가능성이 큰데 우리 스스로 일이 잘 풀리게 만들 수 있다. 가령 당신이 실직하여 예전 동료에게 조언을 받으러 커피숍에 간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커피숍 앞에 도착했을 때 땅에 떨어져 있는 $20 지폐를 발견한다. 돈 주인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으므로 지폐를 기분 좋게 자기 지갑에 쏙 집어넣는다. 좋았어. 당신은 자신이 운이 좋다고 느낀다. 동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에 혼자 앉아 역시 혼자인 옆 테이블의 남자와 담소를 나눈다. 남자는 당신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말에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남자는 당신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의 경영자다. 당신은 옛 동료를 조금 더 기다리다가 세상이 당신 편이라는 느낌에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선다. 남자에게 내일 전화를 해보리라 생각하면서 똑같은 날이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다. 당신은 옛 동료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20를 발견하지 못하고 커피숍으로 냅다 들어간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옆자리 사람에게 말을 걸 엄두도 못 낸다. 인사를 나눌 만한 거리에 당신이 원하는 일을 얻을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만나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당신은 당황스럽고 낙담한 기분으로 커피숍을 빠져나간다.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어찌 이 세상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운, 복권, 재간, 노력 등 어떤 수단으로 돈을 손에 쥐든지 돈과 감사의 관계는 복잡하다. 전 세계에서 시행된 여러 연구 결과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을 증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그 기준치가 연봉으로 약 7만 5천 달러이며 30만 달러를 벌든 10만 달러를 벌든 행복감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 이 결과는 칵테일 파티에서 화제로 삼아 서로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야깃거리다. 하지만 이 결과 정말 사실일까? 난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한 조사원이 비교적 크고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별로 비싸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 조사원은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곧바로 덧붙여 말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 만일 당신이 당신의 집과 소득이 높은 직업과 근사한 음식점에 갈 수 있는 능력을 만족스럽게 여긴다면 행복감을 더 느끼지 않겠는가? 나는 심리학자들 사이에 연구 결과를 편향되게 제시하여 사람들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하려는 큰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 심리학자들이 행복과 감사를 뒤섞어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돈을 더 많을 때 행복을 더 느끼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더욱 깊은 의미의 웰빙을 측정하는 조사에서 그들이 매기는 점수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심리학자들의 말은 맞았다.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말한 웰빙은 피상적인 행복보다 훨씬 깊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개 우리가 아는 경험,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영향을 받는다. 셀리그먼 박사는 감사를 더 많이 느낄 때 웰빙의 수준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더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사실 때로는 뭔가 부족할 때 감사를 더 느끼게 된다. 빵 조각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배가 고플 때는 소량의 빵으로 아주 감사할 수 있는 법이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적을 둔 사회학자인 내 친구는 대부분의 사람이 집의 방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고 봉급이 10% 올라가면 삶이 더 윤택해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방 40개짜리 저택이나 100만 달러의 연봉은 상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여긴다. 상상력이 부족해서일까? 그보다는 사람들이 현재도 별로 나쁘지 않지만 여유가 조금 더 생긴다며 훨씬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여분의 방이나 봉급 10% 인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행복에 이르는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조사 결과, 즉 우리가 이웃이나 친구와 자신을 비교한다는 문제를 짚어보게 된다.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감사하다. 이러한 감사를 느낄 때 해로운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부러워하는 것만큼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없다. 몇 년 전 내가 수년 동안 다니던 회사가 합병되었다. 그 일은 당시 발생한 최악의 합병들 가운데 하나였다. 나는 새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파는 것이 합법화되었을 때 알아보니 그것의 가치가 3만 달러 정도였다.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다. 만세. 하지만 얼마 후 나는 합병을 준비했던 우리 회사의 경영자가 스톡옵션을 팔아 3천만 달러를 챙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과연 은행 잔액이 더 늘어난다고 감사한 기분이 더 커질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동안 그리스 철학자들의 여러 저서를 읽으며 많은 점을 깨달은 터라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은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의 세계에 다시 발을 담그게 되었다. 에피쿠로스는 충분할 정도이되 너무 과하지 않게 소유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고 믿었다. 그 수준에서 더 원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충분한 것을 너무 적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 무엇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에피쿠로스가 쓴 저서의 원본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터라 이후에 그의 추종자들과 동료 철학자들이 그의 철학을 널리 알렸다. 나는 이 인용구를 새긴 카드에 써서 책상 위에 붙여두었다. 충분한 것으로도 정말로 충분하다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 에피쿠로스는 즐거움은 좋은 것이고 고통은 나쁜 것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가르쳤다. 에피쿠로스는 탐닉에 빠지지 말라고 충고했건만 그의 철학이 쾌락주의를 뜻하게 된 것은 의외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면 기쁨을 느끼지만 항상 더 많이 원하면 고통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의 철학이 담긴 문구에 밑줄을 쫙 그어서 화가 나서 일을 그만둔 채권 증개인과 포브스 갑부 명단에서 더 상위에 오르기를 바라던 그 갑부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감사할 이유가 아주 많은데도 핵심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에 기쁨을 잃은 것이다. 과도함은 잘못된 목표였다. 나는 에피쿠로스를 나의 그리스 영어 목록에 추가하였다. 며칠 후 코네티컷에 있는 우리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살며 최근에 주립 경사로 은퇴한 한 남성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는 퇴직연금을 넉넉하게 받았지만 아직 젊은 편이었기에 소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내게 지역 전화회사에 전화를 걸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알아내고 더 저렴한 전기 공급 업체를 발견한 일을 이야기해줬다. 그는 일하며 주기적으로 봉급을 받았던 때가 그립긴 하지만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아내와 내 자녀와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고양이 사료를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가 말했다. 충분함은 나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 같았다. 충분히 가진 것에 감사하라. 여기까지인가요? 아, 이북 읽고 계시는구나. 계속 네. 읽으세요. 제가 스톱해요. 나는 나의 새로운 태도에 만족감을 느끼며 볼일을 보러 바깥에 나갔다가 근처 현금 일출기 앞으로 갔다. 인출기가 토해는 20달러 지폐 5장을 지갑 안에 넣고서 급히 자리를 떴다. 그 순간 나는 원할 때면 언제든지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놀랍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로 한 이상 돈을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빵집 앞을 지나다 어릴 적 소공녀를 읽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돈 한 푼 없는 무산자가 되어버린 작은 소녀 세라에게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 춥고 배고픈 채 빵집 창문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세라. 빵 냄새를 맡고 안쪽의 온기를 상상할 수 있었지만 빵 한 개 살 돈이 없던 세라. 어린 시절 그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처음으로 감정이입을 했다. 세라, 내 동전을 가져가. 네가 빵 하나도 못 산다니 이건 불공평해.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하실로 내려가 내 낡은 책을 찾아 다시 읽었다. 세라가 자신은 큰 재산을 물려받은 공주님이라는 점을 알게 되는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세라는 다시 따뜻해졌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사한 옷도 입게 되었지만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빵집 주인에게 찾아가 배고픈 아이들이 창문을 기웃거릴 때 아이들을 안에 들어오게 하여 빵을 좀 주라고, 그리고 청구서는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말한다. 나는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다. 8살 때 세라에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돈과 감사의 관계를 일찍이 깨달았을 텐데
몇 가지 연구 결과에서 돈을 이타적으로 쓸 때 잘 쓰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실험에서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무작위로 나눠 주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날 안에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써달라고 말했다. 그 실험을 함께 이끈 마이클 노턴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썼다는 점을 발견했다. 반면 타인을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은 공짜로 주어진 돈을 어디에 쓸지 곰곰이 생각하고 썼다. 그들은 색다른 경험을 했다. 돈이 특별하게 느껴졌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약간의 행복감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노턴은 타인을 위해 돈을 쓸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힘들게 사는 지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도 또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같았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보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보니 2달 전 어느 날 밤의 일이 떠올랐다. 남편은 나와 타임스스퀘어를 산책하다가 배수구 뚜껑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는 꼬깃꼬깃한 $20 지폐를 발견했다. 사실 떨어진 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흔하게 발견된다. 워낙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돈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기에 남편은 지폐를 손에 쥔 채로 걸었다. 다음 블록에 가보니 레게 음악을 연주하는 거리에 악사 2명 주위에 인파가 몰려 있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러 발걸음을 멈춘 후에 서로 한참 동안 눈길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그 돈이 우리 돈이 아니며 어딘가에 쓰여야 한다는 점에 직감을 알고 있었다. 내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남편은 $20 지폐를 악사들이 놔둔 모자에 떨어뜨렸다. 그렇게 했을 때 왜 우리 둘 다 아주 행복했는지 나는 잘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다음 길모퉁이에서 우리가 마실 그랜드 라떼를 사거나 I love 뉴욕이 새겨진 티셔츠를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노튼의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처럼 소중한 경험을 의미하지 못했으리라. 그날 경험은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셀리그먼 박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는 우편 요금이 올랐던 시기 어느 날 1센트짜리 우표를 사러 우체국에 갔다. 영원 우표.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우표 요금이 올라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우표가 발행되기 전이었다. 줄이 길어 불만이 점점 차오르던 차에 마침내 자기 차례가 되었다. 우표를 여러 장 사는데 어떤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그리하여 100개씩 들어있는 우표 세트 10매를 더 샀다. 1센트 우표 필요하신 분 있어요? 공짜로 드려요. 셀리그먼 박사는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었다. 모든 우표가 이내 바닥났다. 살면서 가장 값지게 쓴 $10였어요. 셀리그먼 박사는 의기양양하게 그 일화를 말해주었다. 내가 그달에 가진 돈을 감사했다고 해서 처음보다 더 부자가 되지도 더 가난해지지도 않았지만 나의 태도만은 바뀌었다. 오랫동안 돈에 연연하고 돈이 충분하지 않다며 걱정을 하던 나로서는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 그득했다. 내 오랜 친구 수잔을 다시 만났다. 수잔은 몇 년 전에 부동산 회사를 차렸다. 항상 성공 가도를 달려온 수잔은 매우 큰 거래를 얼마 전 성사시켰다. 나는 수잔을 만나는 일이 마냥 좋기만 했다. 수잔은 항상 남자들의 영역에서 일을 해왔다. 왜 남자들만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수잔이 그 소문을 들은 남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을 거라며 즐겁게 농담을 나누었다. 그 거래건 때문에 행복해. 넌 어때? 수잔이 말했다. 나는 어깨를 으쓱 였다. 나는 수잔이 거둔 경제적 성공을 이루지 못했지만 부의 사다리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서기 위한 관심이 점차 사그라지고 있었다. 충분히 버니까 잘 내고 있지 뭐.
지금 가진 거에 감사해. 뭐가 더 필요하겠어? 내가 물었다. 수자는 마치 내가 알몸으로 이리 운하에 뛰어들라고 제안이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알아온 이 친구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듯 했다. 수년 동안 돈 걱정을 하는 내 이야기를 들어왔던 터라 수자는 나의 새로운 태도에 놀라면서도 우려스러운 듯 했다. 아직도 열심히 일하니? 수자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주. 나는 장담했다. 디어 객관식 시험의 용어를 사용해 이렇게 말했다. 현재에 감사하는 것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참 관련 없으므로 생각하면 돼. 며칠 후였다. 그달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남편과 나는 우리 집 채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함께 앉았다. 남편은 내가 늘 하던 앓은 소리를 들어줄 준비가 된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재무표를 들여다보기 전에 수표장을 꺼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물었다. 수표 5장에 각각 100만 달러씩 적으려고. 내가 가진 돈에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부를 기부하는 일 같거든. 다 읽어주세요, 마지막까지. 누구한테? 남편이 물었다. 그걸 정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 함께 생각해 보자고. 나는 남편에게 입맞춤하며 말했다. 부부가 돈 때문에 가까워지기보다 서로 등 돌리는 일이 더 흔하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 집 재무표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표정도 서로에게 훨씬 좋아 보였다. 7장 감사하며 일하는 즐거움. 정말 감사하다. 올 한 해 나의 일이 감사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어서 제임스 본드의 대화를 하며 즐거움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면 나의 포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점을 알게 되어 행복하다. 이달에는 감사하면 일과 경력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최근에 물건보다 경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돈을 다시 생각하게 된 점은 여러모로 유익했다. 하지만 내 직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고 생각하자 불편한 마음이 스며들었다. 다음 단계를 고민하지 않고 현재 만족해야 감사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고민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일반적으로 포부가 큰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룩한 결과물에 자족하지 않는다. 다음에 나아갈 방향에 초점을 오롯이 맞추기 때문이다. 어떤 직종에서든 진취적인 사람은 출세할 방법을 생각한다. 출세의 영역은 더 많은 돈이나 더 근사한 사무실, 더 높은 직함이나 더 강한 영향력, 더 많은 흥행 수익이나 더 많은 트위터 팔로워까지 다양하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달의 내 목표가 작가인 내 직업에 좀 더 감사하는 일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그들은 내가 만일 그동안 이뤄놓은 결과에 더 자족한다면 지금 걸어가던 길에서 이탈할 거라 생각했다. 내가 행복한 감상에 빠져 지내다 결국 정체될 거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그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았다. 최근에 내 삶의 많은 부분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하루하루를 더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봄부터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났고 예기치 못했던 활력이 더 생겼다. 세상의 좋은 점을 바라보자 삶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싶었다. 나는 감사 심리학 전문가인 로버트 에먼스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감사라는 주제를 10년 동안 연구한 분이니 감사하면 포부가 줄어드는가라는 문제에 이미 직면해 봤으리라는 판단이 들어서였다. 내 생각이 맞았다. 감사하면 현실에 안주하여 게을러지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우려를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을 더 잘합니다. 나는 감사한다고 해서 게을러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사가 목표를 달성하려는 마음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화한다는 말을 들으니 다소 놀랐다. 그렇다면 감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 에먼스 박사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목표 의식과 성취욕이 생긴다고 했다. 에몬스 박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했다. 그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10주 동안 달성하고 싶은 6가지를 적어보게 했고 그들 가운데 임의로 몇 명을 선택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일기를 쓰는 과제를 내주었다. 그는 실험이 끝났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각자의 목표 달성에서 20%더 진전을 보이며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몬스 박사의 추사는 봉급 인상이라는 목표에 어떻게 20%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지 같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 결론에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그 결론이 대체로 내가 했던 경험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에몬스 박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의욕을 느껴 행동을 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겉으로 드러난 측면을 볼 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누가 유명 영화 배우나 회사 사장이나 기술 분야 사업가가 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아무리 유익한 것일지라도 직무 기술서에 명시되지는 못한다. 내가 이러한 부분을 이해했던 것은 예전에 일을 하며 멋진 순간을 보낼 때였다. 그때 나는 런던 도체스터 호텔의 고급스러운 스위트룸에 앉아 잡지 표지 기사의 주인공 다니엘 크레이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제임스 본드 시리즈인 카지노 로얄의 촬영을 막 끝낸 참이었다. 지금으로선 믿기 어렵지만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나는 제임스 본드 영화와 관련하여 맨 처음 인터뷰를 맡은 미국인 리포터였다. 객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다니엘 크레이그는 창백하고 근심 있는 표정이었다. 잠시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사이 다니엘 크레이그는 아침 식사를 주문했다. 룸 서비스로 나오는 일본 특별식이었다. 음식이 나오자 그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더니 차가운 파란색을 띠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난 본드 시리즈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다니엘 크레이그는 낮에는 촬영장에서 대단히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밤에는 헬스장에서 007 영화를 위해 근육질 체격을 만드는 생활을 오래 한 터라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였다. 상체를 구부려 아침 식사를 하는 그는 액션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영화에서 아주 말끔하게 나오며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끝내주게 멋있다고 장담했다. 이제 촬영도 다 끝났으니 어딘가에 있는 해변에서 안락의자에 푹 파묻혀 있고만 싶네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크레이그는 이제 생활이 바뀔 거라는 점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바뀔지는 알지 못했다. 크레이그는 팬들을 위해 멋진 영화를 만들어야 하고 배우로서 완벽한 경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곧 세계적인 우상이 되려고 하는 배우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차렸을 때 내심 놀랐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크레이그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려 상체를 기울였다. 즐거움을 누릴수록 완벽한 인간에 가까워진다. 나는 팔찌에 새겨진 글을 읽었다. 크레이그는 입을 꾹 다문 채 미소를 지었다. 스피노자가 한 말이에요. 그가 17세기 철학자 이름을 언급했다. 즐거움이 사람을 완벽하게 한다는 개념이 마음에 들어요. 삶에서 새겨야 할 철학 같지 않아요? 영화 세계의 무게가 그의 넓은 어깨를 짓누르는 때에 스피노자 말이 새겨진 팔찌가 삶에 감사하고 삶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 주고 있었다. 즐거움과 감사. 지금 당장은 이 두 가지를 못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느껴볼 계획이에요. 그가 말했다. 크레이그는 영화 촬영장에서 즐거움을 저절로 느낄 수는 없으며 본인이 찾아내야 한다는 점을 이해했다. 긴장된 상황에서 감사를 느끼면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폭넓은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크레이그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았다. 크레이그는 굉장히 냉철하고 섹시하고 강인하고 통찰력이 있지만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행복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색하려고 했으니 상당히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 카지노 로얄이 본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많은 흥행 수익을 올렸을 때 나는 크레이그의 기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기를 바랐다.
나는 우리 모두 스피노자의 말이 새겨진 팔찌를 손목에 차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화배우든 택시 운전사든 일에서 느끼는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하며 사는 한 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분이 아주 상승한 나는 내가 발견한 사실들을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까 생각해 보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지금 당장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저작권 대리인을 만났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시내를 걸어 그녀의 사무실로 갔고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해 줬다. 그거 마음에 드네요. 앨리스는 내 말에 곧장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더니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렇게 말했다. 남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니 정말 멋지네요. 제 남편도 아주 좋은 사람이라 제가 감사의 바다에 빠져야 할 판이지만 너무 쉽게 망각해서 그런 표현을 한 번도 못했지 뭐예요. 어렵지 않은 일이고 효과도 좋아요. 내가 장담했다. 그걸 글로 한번 써봐요. 앨리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감사 일기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동의했다. 나의 1년짜리 취미는 이제 나의 일도 되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 시간을 사무실이나 제작 스튜디오를 드나들며 해야 하는 일에 파묻혀 지냈다. 그런데 이제 온종일 글을 쓰며 지내다 보니 동료들과 함께 일하던 때가 그리웠다. 나는 이달의 내 목표가 내일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 자신과 대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사는 굉장한 소설가이자 친한 친구인 로버트 마셜로와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풍자적이고 똑똑하고 항상 재미있는 그 친구는 뉴욕에서 서로 젊은 작가로 만났을 때부터 나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마감일을 맞춰야 하고 컴퓨터 앞에 북박혀 있어야 하는 신세를 서로 위로하고자 전화를 걸 때면 그는 항상 힘을 불어넣었다. 수년 동안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주기적으로 다녀오던 시절에 우리는 자주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때는 내가 판공비를 받았기 때문에 후식도 주문할 여유가 있었다. 한 개를 반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거지. 언젠가 로버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난 내 크렘 브렐레를 먹어도 된다는 거지. 나는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내 계획을 말해 주었다. 매일 내 작업에 감사한 이유를 3가지씩 생각하기로 했는데 로버트도 동참해 주길 바랐다. 내가 일어나는 시각인 동해안 지역 기준 아침 7시, 캘리포니아 기준 새벽 4시와 같은 시각이다. 로버트는 대개 이 시간에 잠을 잔다. 내가 알기로는 로버트에게 불면증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감사 목록을 쓰고 트위터나 문자로 서로에게 내용을 보내면 되는 거였다. 감사의 순환이 널리 퍼지겠구나. 예를 하나 들어봐. 로버트가 신중하게 물었다. 좋아, 난 관심 가는 사람을 인터뷰할 수 있어서 지금 내가 작가인 것에 감사해. 긍정적인 측면을 보니까 내게 많은 이득이 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낼 책 역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내가 낼 책은 사람들이 안 읽는 게 이로울 텐데 로버트는 농담을 했다. 나는 웃었지만 로버트에게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가 사라지고 로버트가 자기 비하를 아주 정감 있게 잘한다. 긍정적인 태도가 생겨날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 서로 고무적인 생각을 나누면 좋은 기운을 얻어 하루의 일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일 거라고도 했다. 이는 우리에게 다니엘 크레이그의 스피노자 팔찌 같은 역할을 할 터였다. 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넌 내가 작가인 것에 감사한 이유 3가지를 생각해낼 수 있어. 내가 재촉했다. 그래, 할 수 있어. 로버트가 분발했다. 첫째, 나는 나만의 터무니없는 일정에 따라 일할 수 있고 알람 시계에 맞춰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둘째, 고등학교 다닐 때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인기 있던 여자애들이 그때를 후회하고 있다. 셋째, 어느 날 오후 공원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사무실로 황급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작가는 부자와 같다. 돈 없는 것만 빼고는. 말에 냉소가 흐르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전 더 나은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봐요. 남자 후배는 내 말을 재밌어 하지 않았다. 로버트가 말한 거만한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지만 그것을 머릿속에서 밀어내었다. 내가 요청받은 일은 도덕적 판단이 아닌 조언이었기에 앞으로 디지털 광고가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내 긍정적인 조언을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사장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글쎄 자기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잦은 야근을 불평했다. 나는 그가 판공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매일 밥 먹으러 가는 곳이 고작 치폴레라니까요. 특권의식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직업이라도 있어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나는 호통치듯 말했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 내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하고 턱에서 수염이 거뭇거뭇 자라는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대공황 시대의 중조부로 빙이 되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이 실직하여 묵은 빵과 정어리 통조림으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는 직업이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진정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고 대학업을 졸업하여 자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즐겁게 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요즘의 젊은이들은 일에 대한 감사를 전혀 모른다. 그 자리를 떠나며 내가 한 말이 내가 우려하는 것처럼 구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다. 현재 직장을 얻으려 고군분투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한 일자리나마 얻게 되면 진실로 감사할 것이다. 박사학위를 3개나 소지했는데 실직했다며 우는 사람들을 봤어요. 사무원이던 한 여성은 실업수당 신청서를 내가 아는 사회복지사에게 제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불안감이 많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식료품 무료 배급이나 실업수당을 받아야 하는 부류에 속하지 않을 정도로 운이 좋은 사람들도 일에 대한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한다. 내가 실시한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항목에서 얼마나 감사를 느끼는지 물었을 때 맨 마지막 순위에 온 것이 현재 직업이었다. 현재 직업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39%밖에 안 되었다. 연봉 1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이 수치가 더 올라갔다. 하지만 이 고소득자들 가운데서도 약 40%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감사하지 못했다. 이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대우받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할 만큼 높은 수치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내 친구 로버트가 깨달았듯이 말이다. 나의 두 아들은 자라면서 제레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금했다. 둘은 제레미를 만난 적은 없지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로 사업에서 성공한 인물의 본보기로 내가 심지어 아이들이 어릴 때도 자주 하는 말을 들었다. 그 당시 나는 한 텔레비전 방송의 선임 프로듀서였고 제레미는 우리가 고용한 많은 학예 인턴 사원 중 한 명이었다. 매일 방영되는 방송인 만큼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제작되는지라 아무도 인턴 사원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리포터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만 단조로운 일들을 시켰고 테이프 좀 돌려봐, 조사 결과지 좀 가져와봐. 인턴 사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불평을 털어놓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레미는 예외였다. 제레미는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게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는 경험할 수 있어 운이 좋다고 느꼈다. 리포터들이 방송 준비로 정신이 없을 때 제레미는 아무리 커피 심부름일지라도 기꺼이 도움을 주려 했다. 어느 날 내가 편집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할 때 제레미는 편집실 뒤에서 지켜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고 싶어요. 이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어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제레미가 말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인턴 사원들의 이름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레미에게는 대학교를 그만두고 전임으로 일하지 않겠느냐고 제안까지 했다. 제레미는 현명하게도 거절했지만 졸업을 한 후 방송국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감사하는 태도는 그의 포부를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해 주었다. 불만족스러워한 인턴들은 불평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커피 심부름이나 테이프 정리가 귀찮기는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겠는가? 제레미는 그 경험을 확 뒤집어 생각해 긍정적인 면을 보았고 온전한 경력을 쌓았다. 제레미와 이야기를 나눈 지 오래되었지만 내가 알기로 그는 지금쯤 방송국을 떠나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부면 어떠랴? 아마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신선한 블루베리를 따고 싶어 할 것이다. 어떤 일에든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기분 나쁜 경험만 하게 된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은 웬만큼 좋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살면서 제레미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드러그스토어의 쾌활한 점원일 수도 있고 정류장을 확인해주는 친절한 버스 운전사일 수도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승진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감사하며 좋은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감사하는 기술이 도움이 된다. 나는 이러한 기술 가운데 하나를 국립가족학습센터의 부회장 에밀리 캐크패트릭에게 배웠다. 내가 높이 평가하는 이 센터는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기관이다. 에밀리는 모두 4살이 안 된 아들 3명과 주 공화당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남편과 켄터키 루이빌에서 거주하고 있다. 가정이나 일에 모두 열정적인 에밀리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 2가지 영역 어디에서든 감사거리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전 긍정성을 타고나진 않았어요. 에밀리는 정기적으로 가는 출장 중에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그런 말을 했다. 에밀리는 저녁에 사무실을 나와 집까지 운전해 가다 보면 그날 제대로 안 풀린 모든 일이 어느새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인간은 생존을 이른바 독이 있는 산딸기 이론으로 설명하거나 인간이 나쁘거나 위협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었다고 말한 심리학자들을 기억하는가? 그러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에밀리는 아마 원시름에서 최고의 승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녁마다 5가지 좋은 일보다 1가지 나쁜 일만 골똘히 생각하는 바람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러다가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보내는 20분을 그날 일어난 좋은 일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처음엔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는 좀 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에밀리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걱정을 하며 문제에 집중하면 그렇게 된다. 집까지 운전하는 대신 감사거리를 찾으며 운전을 하자 긴장이 누그러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되었다. 이젠 예전보다 행복하고 에너지가 채워진 기분으로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니까 저나 제 아이들에게 훨씬 좋은 거 있죠. 에밀리가 말했다. 에밀리는 직장에서 일을 굉장히 잘했지만 앞날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회장이 언제 은퇴하는지,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나올지, 단체의 정치적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등 모두 불확실하게 여겨졌다. 언젠가 나도 떠나야 하나?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한쪽 눈은 미래를 향해 있어도 다른 한쪽 눈은 현재에 감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에밀리가 매일 저녁 20분 동안 감사하며 운전을 한 것은 현명한 방법이었다. 코델대 심리학 교수인 톰 길로비치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은 근사한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게 일단 손에 들어오면 별다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습관화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어느 순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성취는 곧장 더 크고 더 나은 성취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성취 분야와 상관없이 맞는 말이다. 판매 영역이 작은 사람이라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한다. 분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위치에 일단 오르게 되면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볼 때 이른바 적응의 놀라운 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 감사하는 일이다. 에밀리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책장에 덩그러니 붙어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더 TV 가이드 어저스 쇼의 제작 책임자였던 어느 날 밤에 의기양양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그 프로그램은 당시 폭스사에서 방영된 2시간짜리 특집 방송이었다. 사진 속의 나는 호리호리한 몸매의 유명 디자인에게 빌린 12,000달러 은구슬 장식 드레스와 고급 보석상에서 빌린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장신구 차림으로 레드카페에서 포즈를 취했다.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잘생긴 남편은 한쪽 팔을 내 어깨에 두르고 있었다. 나는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읽기로 하고요. 내일은 193페이지 시작하고 각자 챌린지 하러 가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